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고전 단편소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기생을 으르고 땡중을 홀려서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왜 자신의 고향을 숨기고 다녔는지 그 이유를 알아맞혀 보시고요. 그리고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한자가 나가고 있으니 익히시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말 순조임금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이겠죠. 강원도 횡성에 이선약이란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는 한때 벼슬이라도 해보려고 재산을 다 팔아서 서울로 여행을 왔는데요.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벼슬아치들에게 다 써버렸지만 끝내 벼슬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저 관청 앞을 지나다니며 머뭇거리거나 고향 쪽을 바라보며 우울하게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렇다고 이제라도 고향에 돌아가자니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진퇴유곡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종로 거리를 지나다가 문득 기생집 앞에 천냥이라고 써붙인 고에게 방문을 보게 되었어요. 이 씨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당장에 문을 박차고 곧바로 그 유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용모가 꽃같이 예쁜 두 계집아이가 공손히 맞이하며 말하길 어디서 오신 행차신지요? 합니다. 그는 거짓말로 나는 전주에서 온 이선약이라는 사람이다. 여러 해 객집밥을 먹다 보니 마음이 심히 무료하였는데 마침 이 앞을 지나다가 방문 쓴 것을 보고 들어왔니라. 이게 도대체 웬 누대며 주인은 대관절 어떤 사람이냐? 하니 한 계집아이가 말하길 하룻밤 숙비로 현금을 쓰는 분이라야만 우리 주인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네요. 뭐 천금이 어렵겠느냐? 우선 주인을 좀 먼저 보자. 합니다. 그러자 계집아이가 이 씨를 누각 위로 안내하는데 밖은 주렴이 찰랑찰랑 내려져 있고 안으로 들어서니 비단에 금박을 입힌 수놓은 휘장이 바람에 휘날리더랍니다. 거기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니 회칠한 벽에는 금박 입힌 병풍이 둘러쳐 있고 그 둘레에는 휘황찬란한 그림들이 걸려 있고 그 가운데에 한 미인이 앉아 있는데 황홀하기가 마치 신선이 산다는 막고야산의 선녀 같더랍니다. 미인 기생은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사뿐히 몸을 일으켜 맞이하는데 다정하게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인사를 하고는 술을 두어 준배 권합니다. 그 술은 계피와 꿀을 소주에 넣어서 삭힌 계당주인데 마치도 감로주와 같더랍니다. 이 씨가 술맛에 감탄하며 묻길 이 집 주인이 누구인가? 어떤 대단한 인물이길래 이런 누각을 운영하는가 말이다. 하니 미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본래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교방에 있었는데요. 송도의 큰 장사치인 백유성이라는 자가 만금을 출자하여 이 누대를 꾸며놓고는 저를 속여 수청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문을 연 지 10일이 지나도록 아직 호탕하게 돈을 쓰는 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귀객이 처음 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참으로 상남자셔요. 하네요.
그러자 이씨가 내 명색이 전라도 가명의 감사로서 전주의 부호일세. 돈을 써서 무가급제를 하고 돈을 써서 선정간의 천거를 받았지. 이제 서울와 머문 지 3, 4년이 되었는데 날마다 돈 1000개미를 쓰고 있으니 이쯤이야 구일모지 라며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구일모란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이 이릉장군의 억울함을 변호하다가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죽음 대신 남성의 생식기를 잘리는 궁형을 선택하면서 말했던 사자성어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아버지 사마담이 남긴 역사서 사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서는 궁형 따위는 9마리 소의 털 중 하나의 털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숙박비 1000냥쯤은 3발의 피라는 거죠. 그렇게 큰소리 빵빵 치는 이씨의 말에 획 속아 넘어간 미인기생은 마냥 기뻐하며 저녁상을 성대하게 차려내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희미한 등불도 걸어놓고 술잔에는 부드럽고 달콤한 술을 가득 채우고는 취해서 시도 짓고 해롱해롱대며 노래도 부르고 장구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춥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지자 미인기생은 2 계집아이를 조용히 다른 방으로 물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둘만의 정다운 술잔을 교환한 뒤에 수놓은 베개를 똑바로 놓고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이불을 쫙 펴놓고 서로 옷벗기를 수차 사양하더니 미인기생이 먼저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씨도 그녀를 따라 대창의, 소창의를 차례차례로 벗어던지고는 자신의 몸을 단돌이 하는 듯 하더니만 갑자기 손에 침을 탁탁 뱉고는 차고 있던 보검을 샥 뽑아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상황이 완전 180도 달라진 거죠. 정령 합판의 뜻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이 미인기생을 찔러 죽일 기세입니다. 그는 대뜸 미인기생의 배에 올라타서는 칼날을 그녀의 목에 대고 막 찌르려고 위협을 합니다. 미인이 화들짝 놀라며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아이고 이게 웬일이소요. 제발 살려만 주소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소요. 합니다. 그러자 이씨가 말하길 너 같은 년은 죽어 마땅하다. 조선이라는 땅에서 어찌 유각 한번 들어오는 것에 전량이라는 방문을 붙일 수 있느냐. 옛날 효종 숙정년간에 정루라는 기생집을 설치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재주와 기상을 몰래 탐지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국벌계획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풍류가 방탕해서 권세 있고 귀한 집 자제들을 많이 그르쳤기 때문에 결국 폐각시켰느니라. 그런데 지금 니년이 뭐라고 니년 네 마음대로 장사꾼 대가놈을 받아들여서 망금을 들여 유각을 지어? 그리고 또 저따위 방을 붙여 장안의 큰 재물을 낚시질 하려 드느냐? 그러니 니년을 어찌 큰 도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니년은 이 유각을 세우는 데 쓴 비용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포도청의 낙화가 될 것이다. 오늘 밤 내가 아예 니년을 죽여서 우리 서울을 구하고 내일은 관청에 고발하여 나도 녹복 많은 벼슬 한 자리 얻어야겠다. 그러니 너는 순순히 내 칼을 받아라 하며 서슬퍼렇게 달려듭니다. 그러자 그 미인기생이 2 손을 싹싹 빌며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원컨대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그저 명만 내리시와요. 뭐라도 따르겠나이다. 라며 싹싹 빕니다.
이에 이씨가 다시 언성을 높이며 말하길, 그래? 그럼 너 내 말을 어기지 않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니, 물론 입지요. 죽음으로 맹세하지요. 죽음으로 맹세합니다. 하며 울먹거립니다. 이씨가, 좋다. 그렇다면 이 방에 쌓아놓은 재물이 모두 얼마나 되느냐? 예, 농 속에 감춰놓은 비단이며 못이며 명주의 금은보화가 거의 3, 4천 정이 넘고, 제가 사철 입었던 의복이 있고요. 겸하여 산호와 호박, 사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간직하고 있는 물건으로는 매일 아침 대하는 화장대와 마름꽃 무늬가 새겨진 청동거울인 능화경이 있고요. 황금으로 만든 빗도 있습니다요. 그리고 유리수정과 명월주가 각각 서너 개 있지요. 그러자 이씨가 말하길, 그럼 너는 이제부터 파루가 해제되기 전까지 가벼운 물건들을 골라서 내가 힘으로 지고 갈 만큼 한 짐 단단히 묶어놓고, 또 네가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보따리 하나를 단단히 묶어놓거라. 그리고는 한숨 돌려 말하길, 그것을 우리 둘이 몰래 지고 이고 동대문 밖으로 도망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명령대로 합지요. 합니다. 그제야 이씨는 미인기생의 배 위에서 내려앉습니다. 그러자 미인기생은 곧바로 보석 상자를 꺼내서 그중 가장 가볍고 값진 것을 골라 이씨가 시키는 대로 크고 작은 짐꾸러기 2개를 끓여 놓았는데, 대충 보니 4, 5천 금 정도 되는 재물이었답니다. 그렇게 떠날 준비를 모두 다 마친 둘은 다시 술을 몇 쓴배 돌려 마시고 음식도 한 상 걸게 먹어치웠습니다. 드디어 통금을 해제하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들은 문을 살짝 열고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는 그 자리에서 수십 리를 멀리 달아났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 보니 서서히 날이 밝았겠죠. 그러자 미인이 묻네요. 우린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갈 때라면 금강산 마을 어기뿐이지. 금강산 만이천봉은 우리나라 제일의 명산이란다. 권세와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 사철 내내 끊어지지 않고, 게다가 그 주변에 유점산이, 장안산이, 정양사까지 3개의 대사찰이 있어서 때만 되면 서울 대갓집에서 복을 빌러 오고 관찰사 수령들이 수시로 시주를 바치기 때문에 법당도 크고 높고 중들도 재물을 많이 끼고 있다고 하더라. 우리는 지금 그리로 가서 큰 주점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병풍도 치고, 너는 술청에 나가만 있으면 7, 8년 이내에 서울의 눈먼 돈들은 다 가질 수 있고 중들 재산도 다 걷어들일 수 있느니라. 너 생각 좀 해보거라. 저 종로에서의 10일 수입과 비교해보면 여기에서의 이익이 어째 몇 곱절만 되겠느냐? 이씨의 말이 끝나자 미인은 눈썹을 펴고 미소를 지으며, 아이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제 소원이어요.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며칠간 서로 이끌어주며 금강산 어귀에 당도합니다. 먼저 이씨는 값이 적게 나가는 보물들을 빼서 판 돈 1000냥으로 집을 사서는 문 앞에 커다란 현판도 달고 벽에는 병풍을 쳐서 술청을 참으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각종 맛있는 술도 많이 빚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 그 모양새가 한나라 때 가난한 문인인 사마상여가 거부의 딸 탕문근과 도망을 가서 술집을 차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옛날 이야기처럼 대략
암수말이 히힝하며 서로 반겨 울고 어미와 새끼학이 서로 화합하여 울듯이 손님들은 하루같이 끊이지 않았고 날이 개거나 흐리거나 머물면서 흩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씨는 술판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농어 무늬를 조각한 책상을 놓고 앉아서는 칸막이도 만들고 양탄자도 깔고 종이를 잘라 장부책도 만들어서 한가롭게 그때그때 팔리는 술값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미인에게 단속하길, 서울의 부호 기객들에게는 술이든 서비스든 돈 나오는 대로 요량껏 하고 절간의 부유한 땡중들에게는 적당하게 술잔을 날리되 서비스는 아껴야 하느니라. 손님들 중에 한 번 왔다가 다시 들르는 자들은 오직 중들뿐이기 때문이야. 재물을 모으는 법이란 손님들 속에 그 묘한 이치가 있는 것이고 정성스럽게 애쓰는 가운데 그 묘리가 있느니라. 어쨌건 나는 너에게 모두 맡길 테니 네 재량껏 마음껏 해보거라 고 하였습니다. 이 이선약이라는 자는 본가가 횡성인데 비록 미인기생과 동거하며 정분이 깊어졌을지라도 자신의 본가를 굳이 감추고 항상 전주에서 온 이선약이라며 행세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쯤 답을 찾으셨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그의 생각한 바 계획한 대로 돈이 착착 벌렸답니다. 그러면 그는 짐작컨대 돈 3,000간 정도 될 때쯤 되면 그때마다 돈을 싣고 횡성으로 가더랍니다. 그렇게 이 씨는 횡성으로 가면서도 내 전주에 볼 일이 있으니 다녀오리다 고 가는데 한 번 가면 한 3, 4개월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곤 하였으니 1년 중 3분의 2의 날은 금강산에서 머물고 3분의 1 정도는 횡성에서 보냈답니다. 그가 고향 횡성에 가서 했던 첫 번째 일은 지난날 벼슬 하려고 팔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사들이는 것이었어요. 전에 팔았던 가옥은 옛날 팔때 값으로 다시 샀고 전에 팔았던 토지도 본값에 찾고 또 전에 팔았던 집안 직기들도 하나하나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고향에 가서는 좋은 밭과 전망 좋은 사유지를 샀는데 그런 식으로 많게는 5번, 6번이나 다녀오더랍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목수를 부르고 제목감을 벌목하여 집을 넓게 늘이더니 집 안팎을 웅장하게 꾸몄는데 세겹 대문은 길가로 내었고 자리도 금강산에서 남쪽으로 수백 리 떨어진 울진과 평해로 통하는 대로변에 잡았답니다. 그런데 이 씨가 그동안 번 돈을 횡성으로 그렇게 빼돌리는데도 미인기생은 그저 금강산 술청에 앉아서 돈을 번 지 7, 8년이 되도록 도대체가 그 번 돈이 몇 천냥인지 또 몇만 냥인지도 모른 채 그저 전부 이 씨가 하는 대로 밀어 넣었답니다. 한편 이 금강산 부근의 대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정양사 이 세절의 땡중들은 이 술청을 드나들며 술을 사 먹곤 했는데요. 술 한 잔 기울이면 돈이 한 푼이었고 때때마다 미인에게 진기도 빨리고 재물도 탕진하였던 바 모두들 은근히 울화가 치밀곤 했답니다. 그중 특히 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본명이 인정이었어요. 인정스님은 사찰 내에서 재산이 첫째가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미인기생에게 빠져서 더러 한두 번 재미도 보긴 했지만 왠지 영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서
항상 이 유각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미인기생 역시 이선약의 행동을 보며 나중에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의심이 가서 은근히 그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서 어느 날 인정스님이 이 미인기생을 유혹하며 말합니다. 전주 이선약이라는 작자는 아마도 도둑놈일 것이야. 그대와 함께 여기에 온 지 몇 년 사이에 벌써 절간의 재물은 다 쓸어모아 가져가고 또 이제는 너까지 팽개친 채 오래도록 오지도 않고 있으니 세상에 어찌 그런 도둑놈이 있겠느냐. 나야 이왕 재물을 몽땅 날렸고 다시 찾을 길도 없으니 그저 하산해서 속세로 돌아가면 너와 함께 살게 된다면 더 이상 무슨 여한이 있겠느냐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은 미인기생 또한 점점 더 이씨가 원망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이때쯤 이씨는 횡성의 집 공사일로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콧배기 하나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이씨가 1년 만에 돌아오자 미인기생은 분을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리며 좋지 않게 말합니다. 나를 꼬셔 여기에 데려다 놓고 수만 양 재물을 벌게 하더니만 결국 번 돈 모두 훔쳐가고 이제는 마음마저 점점 멀어져 가는군요. 설마 이제 와서 나를 버릴 작정인가 보죠? 어떻게 그렇게 의리 없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이씨 말이 허허 내가 왜 이렇게 이쁜 너를 버린단 말이냐. 다만 너를 데려갈 방법이 없어서 그럴 뿐이란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요. 돈 가져갈 때는 번번이 잘도 가져갑디다. 나를 데려갈 길이 없다니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하니 이씨가 말하길 돈을 가져갈 때는 네가 여기에 인질로 남아있으니 그들이 다른 생각이 없겠지만 지금 세 사찰이 모두 너 때문에 망했는데 내가 만약 너를 데리고 가면 그 중들이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 어떻게든 반드시 너를 붙잡아 둘 것이다. 고 합니다. 그러자 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그럼 어째요? 결국 날 버릴 셈이야요? 허허 어찌 내가 감히 너를 버리겠느냐? 지금 딱 한 가지 묘책이 있느니라. 너 잘 좀 들어봐라. 내가 그동안 인정스님의 행동거지를 보았니라. 그는 결단코 절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언제고 반석할 것이야. 그러니 네가 슬쩍 인정스님이 속퇴하면 따라가서 같이 살겠노라고 다짐해두거라. 나는 벌써부터 그자가 관동팔경 어간에서 너와 살림을 차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우선 너는 때가 되면 그자를 따라 나서거라. 횡성 어디에 당도하면 대로변 요지에 우리 집이 있느니라. 그 일정에 따라 아무 날 여기를 떠나면 아무 날에 우리 집 앞을 지나게 될 것이니 그때쯤 내가 횡성에서 너희 둘을 기다리고 있다가 인정을 남의 여자를 훔쳐 도주한 제목으로 붙잡을 것이니 그런 연후에 너를 빼앗으면 이후에 다시는 후환이 없을 것이다. 내 계획은 이게 다다. 너도 잘 생각해 보거라 합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계획을 시행하기로 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선약은 금강산 12,000봉을 하나하나 손을 들어 오래도록 작별하고 호연히 횡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간의 살림을 정리하고 대문과 난간을 시원하게 활짝 열어놓아 마을 사람들의 신인도 얻고 또 영웅 호골의 마음을 끌어당기니 엄연히 빈객을 잘 대접한다는 동도 주인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거의 마친 어느 날 저녁녘에
과연 말을 탄 남자와 여인이 타고 있는 교자 그리고 진바리 등이 줄줄이 동구 밖에 들어섭니다. 이 일행은 분명 인정스님과 미인 기생이 도망치는 행색이겠죠. 이씨의 하인이 그들을 이씨의 저택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면서 말하길 이 근방에 객점은 없습니다요. 행차를 이댁에 머무시지요.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일행은 짐을 이씨 저택의 뜰에 풀어놓고 미인 기생이 탄 교자는 안으로 들이고 바깥손인 인정스님은 사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씨는 인정이 자기 꾀에 말려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고 짜놓은 대본대로 합니다. 손님은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시오? 예, 회항에서 와서 빙 돌아 평해로 가는 중에 여기에 이르렀소이다. 합니다. 그러자 이씨는 시치미를 뚝 떼고 촛불을 들어 자세히 그 바깥손을 보는 듯 하더니 아니 이가 누구요? 인정스님 아니시오? 아, 내 이미 스님이 환속할 줄은 짐작했소만 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나도 금강산 동구밖에 사는데 지금 내 식구를 데려오고 싶지만 틈이 없구려. 그간 잘 지내는지 걱정거리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소. 인정은 순간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다 붉어지고 등에 땀이 쫙 배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금강산을 오가며 미인 기생을 만난 적이 있던 한 하인이 나와서 고하길 나으리 교자에 탄 분이 나으리의 금강산 아시십디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크게 놀라는 척하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금강산에 있어야 할 우리 집사람이 왜 교자를 타고 여기에 왔다란 말인가? 하며 버럭 화를 내며 불쾌한 얼굴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인정을 향하여 그래도 네가 명색이 불제자인데 어찌 이런 무엄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며 큰 소리로 호령을 치고는 마침내 인정을 끌어내어 밧줄로 묶고 뜰 아래 무릎을 꿇린 다음 그 죄를 물으며 엄히 징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명령하길 이 파렴치한 자를 깊은 밀실에 가두거라. 내일 아침을 기다렸다 재상을 밝히리라 합니다. 그리고는 슬쩍 하인에게 인정을 묶은 결박을 느슨하게 하라고 눈짓을 줍니다. 인정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자 역시 계획한 대로 인정은 밤사이에 겁을 잔뜩 집어먹은 채 도지해 버렸답니다. 그러나 거리에 나선 아이가 어디 간들 눈에 띄지 않겠느냐는 속담이 있듯이 인정은 결국 잡히게 되었으니 그 꼴이 더욱 우습게 되었고 이씨의 신임은 그만큼 더 높아졌습니다. 그 뒤로 이씨는 거부가 되었지만 다시는 벼슬의 뜻도 두지 않고 마음을 바로잡아 자식을 가르치며 오직 농사에만 힘써 마침내 복을 완비한 신선처럼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벼슬자리를 구하다가 가산만 탕진한 횡성 이선약이 종로의 유각에 있는 미모의 기생을 꼬여서 금강산에 데리고 가 술집을 차려놓고 많은 유람객과 사찰의 중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모아 고향의 가산을 회복하여 빈객을 잘 대접한다는 동도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은 찾으셨는지요?
왜 주인공 이선약은 자신의 고향이 횡성이면서 굳이 전주 사람이라고 속이고 다녔을까요? 제 생각에는 돈이 아무리 좋고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씨 스스로 생각해도 기생을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신이 술장사를 했던 금강산 동구에서는 이씨와 미인기생을 말할 때면 아마도 그 횡성사람 이씨 어쩌고 할 것을 생각하여 행여 자신의 행동으로 고향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고향을 속이고 다닌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아울러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돈을 벌되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직업을 택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 좋은 답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차산필담 1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 제목은 하미감승이라 하여 미인을 협박하고 스님을 홀리다 라는 뜻입니다.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